오늘 저하고 좀 같이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이 초고성장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괄호를 열고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은 지명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조금 오늘 살펴볼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 쪽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을 뭐 몇 년도까지 뭐 몇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내용들은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어떤 실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 혹은 균형 잡힌 이해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선은 유니콘 기업의 어떤 그 현황과 우리가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니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10억 불이 넘는 신생 기업을 얘기합니다. 10억 불이면은 이제 현재 환율로 하게 되면 약 한 1조 1,300억 정도 됩니다. 1조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용어는 2013년에 앨런 리라는 이 벤처 투자가가 성공한 스타트업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유니콘인데 실제의 동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동물이죠. 그 신화적인 동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설명처럼 새로운 신생 기업이 기업 가치가 단시간 내에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례적인 케이스를 빗대어서 설명한 것인데 최근에는 마치 성공한 스타트업의 어떤 대명사격으로 표현되는 것이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도한 기업 가치로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들이 상위 20위에 랭크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자료입니다. 가장 현재 비상장 형태로 기업 가치가 큰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바이트댄스입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죠. 혹시 바이트댄스 아시는 분 계세요? 보니까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틱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틱톡. 요즘은 틱톡을 모르면은 1, 20대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10대들은 유튜브를 안 하고요. 틱톡을 봅니다. 틱톡.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바로 그 틱톡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냐면은 750억 불입니다. 그러면 한화로 해서 약 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8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대략 250조 원 내외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시가총액 기업이 SK하이닉스입니다. 약 50조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가 되는 SK하이닉스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버입니다. 720억 불 정도 됩니다. 대략 8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형태의 규모가 되겠죠. 세 번째는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잉입니다. 디디추잉은 중국판 우버이죠. 네 번째는 위웍입니다. 기업 가치를 470억 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한 53조 원 정도입니다. 대략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형태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약 290억 불입니다. 약 한 35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우리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X죠. 그 다음이 그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에픽 게임즈, 그 다음에 줄랩,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10위까지입니다. 핀터레스트가 약 120억 불입니다. 혹시 핀터레스트는 알고 계시죠?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핀터레스트 알고 계시는 분, 뭐 하는 서비스죠? 이미지를 큐레이션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으로다가 꼽는다.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로운 것에다가 핀을 꼽는다라고 해서 핀터레스트라고 만들어진 건데, 그게 120억 불이니까 시가총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15조 원 정도면은 어느 금융지주의 시가총액하고 비슷하냐면요, KEB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20조 원 정도여서 움직입니다. LG전자의 시가총액은 10조에서 15조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또 10조 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상위 10위까지를 끊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하고 비교되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싱가포르 기업으로서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랩이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은 실상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세안 지역이 인구가 약 6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지만은 사실상은 아세안 국가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 6억 6천만 명을 배후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위에 고젝이라는 인도네시아 회사가 있습니다. 고젝이라는 회사를 또 들어보신 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고젝이라는 회사는 젝이 원래 우리로 치면은 퀵 서비스 같은 개념입니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이 이제 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송할 때 우리나라는 퀵 서비스 부른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젝 서비스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젝 서비스. 거기 앞에 고자를 붙여서 고젝 서비스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금융업까지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이 비상장 스타트업 10억 불이 넘어가는 기업들의 분포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런 유니콘 기업의 어떤 그 증가하게 되는 현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 이때만 보게 되더라도 유니콘 기업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기가 힘들 만큼 빡빡하게 증가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326개의 비상장 기업 가치 10억 불 이상 기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아마 좀 더 될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잡히는 게 이 정도 숫자입니다. 아마 좀 더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2014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혹은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증가되었는가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배경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비즈니스를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흘려보내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요, 2006년도에 Y 컴비네이터라는 데가 첫 효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텍스타라는 데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약 100개가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미국 전역에 한 100개 정도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그게 바로 이제 2014년도부터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양적인 어떤 팽창과 성장을 하게 된 배경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입니다. 이따가 제가 뒤에 강조하겠지만은 이 디지털 이슈라는 것은요,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따가 강조될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입니다. 도달 가능한 최대 시장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유효 소비 시장의 최대치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와는 달리 도달 가능한 시장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래에 가지게 될 기업의 어떤 성장성하고 비례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트랜스내셔널 제너레이션입니다. 초국적 세대의 등장입니다. 초국적 세대라는 것은요, 국가와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블록으로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세대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초등학생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주된 시청자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죠? 예, 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또 우리 한때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던 이사배라는 분이 메이크업하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추정컨대 그분의 연간 소득이 약 한 2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주된 시청자는 누구일까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에 관계된 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유니콘 기업의 많은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들을 보게 되면요, 국가와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비즈니스를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글이죠, 그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또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 줌이라고 있습니다. 줌은 뭐냐면 스카이프 같은 건데요. 웹, 그 다음에 비디오로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입니다. 여기 창업자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국적과 국경, 민족을 뛰어넘는 초국적 세대가 이제 비즈니스의 전면에 나서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시장, 유효 소비 시장이 커지게 되는 현상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유니콘 기업들이 2014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니콘 기업의 실제는 또 이렇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2019년 4월 3일 기사니까요. 최근에 CNBC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 환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서 바보가 되지 마라 얘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유니콘 기업의 환상에 빠져서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5년 뒤에 IPO 이후에 5년 뒤에 보니까 대부분 다 투자 손실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1980년부터 2016년도까지 소위 비상장 어떤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상장 이후에 어떤 수익률을 내는가를 봤더니만은 보니까 약 3,250개의 기업이 마이너스 50%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 1,400개의 기업이 마이너스 50에서 0%까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대략 합치게 되면요, 대략 한 6,000개 조금 모자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결국에는
IPO 이후에 5년이 경과하고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는 뭐 기업 가치가 앞서 보시는 것처럼 몇십조 원이다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즉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니까 다 빠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그 유니콘 기업의 기업 가치 할 때 가장 그 핫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가 옐로우 모바일과 쿠팡입니다. 옐로우 모바일과 쿠팡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그 우리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전에 투자했던 것보다 현재의 어떤 기업 가치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미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투자 손실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다음 후속 투자가 들어갈 때 전에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손실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더 증가된 기업 가치로 해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의 기업 가치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투자자 둘이 앉아서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유니콘 기업의 기업 가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냉정하게 어떤 또 객관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포춘지에서 만든 유니콘 기업들의 어떤 과도한 기업 가치 평가된 케이스들을 이렇게 분포표로 만들어 본 케이스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유니콘 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오버 밸류가 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현상들입니다. 업종별로 어떤 형태가 있는가를 쭉 살펴보니까는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텍이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헬스케어, 온디맨드, 데이터 애널리틱스 뭐 이런 쪽들이 주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디맨드는 어떤 쪽이냐면 우버 같은 데가 온디맨드예요.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혹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 개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축적된 건데요. 이 뒤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이 기업 가치에 10억 불 도달하는 소요 기간을 보니까는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분포를 보입니다. 맨 밑에 있는 평균적으로 16년 정도 걸리는 데가 에드텍, 교육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하는 데예요. 우리 휴넷은 앞으로 기업 가치 10억 불 평가받으려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볼 때 가장 뒤늦은 업종에 있으니까 분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위의 어떤 그 기업들은 어떤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니까는요. 부동산 업종이 평균 2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디맨드가 평균적으로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소셜 쪽이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와 마켓플레이스도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평균적으로 약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즉 부동산, 온디맨드, 소셜, 이커머스, 그 다음에 모바일 소프트웨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기업 가치가 10억 불 도달하는 것이 평균적이더라는 겁니다. 평균적. 한때 이 부동산 쪽은요. 한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최근 그 내용이거든요.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가장 소위 말해서 고평가받는 쪽이 그 부동산 부분입니다. 온디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런 소셜이라든가 모바일 쪽하고는 달리 실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유니콘 쪽들이 과도한 버블 논란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는 점점 실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별로 좀 보게 되면요, 이 그림과 같이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영국은 사실상 미국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이 156개 기업이고요. 중국이 91개, 인도가 13개 해서
이 세 개 국가가 전체의 7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요, 약 80%가 이들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TMA, Total Addressable Market과 또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TMA, Total Addressable Market, 도달 가능한 최대 시장입니다. 유효 소비 시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Effective Market. 유효 소비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최대 규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항공, 호텔, 물류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 비교인데요. 맨 끝에 있는 이 윈드햄이라는 회사는요, 세계 최대 호텔 기업입니다. 전 세계의 호텔을 약 8,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는 시가총액이 한화로 해서 약 이게 단위가 빌리언이니까요, 약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호텔 기업보다도 호텔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부킹홀딩스가 시가총액이 약 12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10배 정도 큽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항공기를 보유한 기업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인데 항공기를 약 1,5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는 시가총액 규모는 약 한화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부킹홀딩스는 약 한 120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회사 중에서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약 한화로 치게 되면은 4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업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메리엇입니다. 한화로 해서 약 한 55조 원 정도 됩니다. 56조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항공 운수 회사인 페덱스가 한국 돈으로 해서 원화로 약 한 7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킹홀딩스는 이런 유수의 오래된 회사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보다 업력도 훨씬 짧고 자산 규모도 훨씬 작은데 이들보다 크게는 10배, 작게는 2배 정도의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이 부킹홀딩스라는 회사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받을까요? 부킹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Booking.com, Priceline, 카약, 렌탈카스.com, 아고다, 오픈테이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 자산을 크게 가진 기업보다 이 부킹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규모, 도달 가능한 최대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들이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호텔, 항공, 자동차 렌트, 그 다음에 식당 예약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게이트웨이를 딱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해외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메리엇이라든가 뭐 힐튼이라든가 개별 호텔에 포인트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지금 다 없애고 어디로 통합을 했냐면은 호텔스.com 하나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또 여러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원월드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런 게이트웨이를 지니고 있는 회사들이 개별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들보다도 더 높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들 기업이 유효 소비 시장의 규모가 이들 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타트업과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라는 것은 유효 소비 시장,
Effective Market 혹은 TMA, Total Addressable Market입니다. 이것의 규모와 성장성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항상 고평가 어떤 이슈에 봉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효 소비 시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측정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이슈와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만든 표현인데요. 이 The Billion Economy입니다. 내수 시장의 규모가 인구 10억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경제 블록이 어떤 블록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면은 4가지 블록이 있습니다. 영어권, 중화권, 인도권, 이슬람권 이렇게가 내수 시장 개념에서 10억 명 이상의 일종의 마켓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중국 나오고 그 다음 인도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이슬람권. 이슬람권도요. 전 세계 70억 명 인구 중에서 약 20억 명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장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Transnational Thinking, 초국적 제가 세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초국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행복한 경영대학에 와서도 세계 경제 이해에 대해서 할 때 한국 시장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1.8, 1.9%라 그랬습니다. 즉 한국보다 한국 밖에 약 50배 이상 큰 규모의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밖에 있는 시장을 살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국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직접적으로 TMA, 즉 Total Addressable Market, 유효 소비 시장의 파일을 키우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어떤 한국 밖에 있는 시장에 우리가 접근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권이나 인도권에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현지에 거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현지에 또 조직을 또 세워야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이런 디지털 어떤 기반이 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점이라든가 물리적인 조직을 뛰어넘어서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국적 사고와 이 디지털 어떤 그 전략을 정교하게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이 유니콘 기업들은 비교적 명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요, 이따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who, what, how의 어떤 상호 관계입니다. 이것이 명료하고요, 이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쉽고 명료한 고객 가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합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한 우리 기업의 CEO 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숫자를 한번 세어보니까 1000분이 넘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그 대학에서 또 우리 학생들도 뭐 약 한 1500명 정도 지도를 했고 우리 기업의 어떤 그 CEO 분들도 제가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난 것이 보니까 한 1000분 정도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8, 90%의 반응이 좀 설명이 긴데요 그래요. 좀 설명이 복잡한데요 그래요. 비즈니스를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어떤 비즈니스인지 소개하기보다도 첫 마디가 좀 설명이 깁니다. 혹은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또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하는지 이 부분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업의 개념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업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유니콘 기업들은
이해관계자가 쉽게 참여하고 효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who, what, how 관계에서 이 how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등장과 성장 때문에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방법론들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where의 중요성입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앞서 우리 유니콘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지역별로 다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 중국, 인도 이 세 개에 거의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배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우리 일반적인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 소비, 분해, 무기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생산 기능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소비 기능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분해 기능이 순환 촉진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수확 또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 환경이라는 것이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생태계의 어떤 구성 요소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만 많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태계의 순환 흐름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생태계의 순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태계에 유입되고 성장하고 수확 또는 정리되고 재유입되는 것이 순환 흐름입니다. 구성 요소 관점에서 우리는 이 생산 쪽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순환이 유입은 많지만은 실제 성장하는 경우 또 실제 수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흐름 관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또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무조건 어떤 그 선망의 대상 혹은 어떤 성공의 상징 혹은 어떤 그 환상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그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어떤 전반적인 경영의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휴넷은 HRD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HRD가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은행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시중은행들, 대형은행들 이제 경영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재무 관리와 재정 쪽이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마케팅 쪽 하시는 분들은 뭐니 해도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는 관점과 시각이 자기의 어떤 관점 혹은 자기 중심 활동 영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 즉 다시 말해서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비즈니스 모델 다루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뭐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먼저 우리가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업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변함없는 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업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건 시대나 환경에 따른 속성입니다. 즉 본질과 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또 우리의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정의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고 원하고 열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기대하는 어떤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이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고객 가치 명제라는 겁니다.
CVP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Customer Value Proposition입니다. 고객 가치 명제 혹은 고객 가치 제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 고객 가치 명제 혹은 고객 가치 제안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에서 우리 기업이 갖고 가는 본원적인 전략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본원적인 전략. 본원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코스트 리더십, 가격 우위로 갖고 갈 거냐, 혹은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로 갖고 갈 거냐, 포커스, 집중화로 갖고 갈 거냐. 이게 본원적인 전략이에요. 여러 가지 현란한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본원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업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업의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은 어떤 지금 비즈니스 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설명이 좀 긴데요, 설명이 복잡한데요, 혹은 중언부언이 반복됩니다. 업의 개념이 명료하게 되면요, 전략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설명이 굉장히 쉽습니다. 고객이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 그게 가치 명제 혹은 가치 제안이거든요. 이것이 쉬워야 고객들도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소비하거나 구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고객 가치 제안 혹은 고객 가치 명제가 우리의 표현이 아니라 고객의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겁니다. 브랜드 슬로건. 그래서 우리 브랜드 슬로건에 잘 만들어진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 월마트의 경우입니다. 월마트의 과거의 브랜드 슬로건이 뭐예요? Everyday Low Price입니다. 월마트에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롯데마트에서 반값 통닭 혹은 반값 치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슬로건을 담고 있습니다. 반값. 롯데마트에서 그 치킨을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객 가치 명제라는 것은 혹은 고객 가치 제안이라는 것은 브랜드 슬로건으로 고객의 입에서 속된 표현으로 착착 붙게 표현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 산업 분석, 경쟁 환경, 경쟁 집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 기업이라는 큰 덩치에서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사업이나 개별 상품군에서의 경쟁 전략, 그리고 글로벌 전략 이런 개념에 대한 또 이해도 필요합니다. 전략적 경영 관리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략적 경영 관리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비전, 전략 관리, 문화, 리더십, 위험 관리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프 모델, 퍼포즈, 어떤 우리 조직의 목적은 뭐냐? 이코노믹,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오가니제이셔널, 조직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휴먼, 도대체 우리의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과 어떤 그 가치로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합성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전략적 경영관리의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어떤 미션, 비전, 그리고 공유 가치 창출, 그리고 기업가의 어떤 역할론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고 정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나 창업하고 성장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다뤄져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니콘 기업 혹은 초고성장 기업의 어떤 내용들을 전부 평가하고 분석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이해를 갖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그 영문을 한글로 바꿔놨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상호 의존적인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서로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것이 상호 의존적인 4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이 4개 요소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치 제한 또는 가치 명제입니다. 가치 제한, 가치 명제는 고객이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고객 가치 제한 혹은 가치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원이라는 건데요. 자원은 뭐냐면은 가치 제한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자원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한 혹은 가치 제한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 기술, 제품, 어떤 장비, 집기 등등들이 이제 이게 필요한 자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요, 가치 제한을 구현하기 위한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이 가치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익 창출 구조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 네 개의 어떤 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요소가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혹은 또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각각 다양한 형태로다가 펼치는 어떤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결합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우리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좀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기본 구조는요, who, what, how 이 세 가지 형태로 좀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who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특정한 고객이나 특정한 시장을 굉장히 잘 알아요. 특정한 어떤 시장과 고객의 문제점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탁월한 기술이나 탁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솔루션이 가장 유효하게 필요한 대상 고객이 누구인가를 찾으면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시작점은 who 또는 what 또는 who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두 상호 관계가 바로 업의 본질입니다. 이 두 상호 관계가 업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상호 관계를 어떤 운영 체계를 통해서 풀어갈 것인가, 그게 how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시류를 구분한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 how를 what, who 이 두 가지의 상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들 때 자주 소개하는 사례가 바로 쿠팡 케이스입니다. 쿠팡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라켓 배송이에요. 라켓 배송.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그죠? 즉 how의 차별성을 가지고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쿠팡 그 고객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라켓 배송을 이용하는 상품들이 뭔가를 보게 되면은요, 아이들 그 기저귀,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신발, 옷 이런 것들입니다. 기저귀는 이제 굉장히 빨리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유통업의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배경이 또 전제가 되냐면요, 유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 사항이 돼야 비즈니스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 있거나,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생산자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죠? 교섭력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들링을 하거나, 번들링을 한다는 묶는 거거든요. 언번들링을 하거나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소비자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자하고 교섭할 때 내가 교섭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유통업의 전통적인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생산자보다 내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보다 내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통의 본질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승부가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유통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 조달받은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몇 가지 특정 상품들을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해서 싸게 팔거든요. 근데 파는 판매 가격이 매입 원가보다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질하고는 멀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는 먼저 who, what, who 이 관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업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what 또는 who 또는 what 이 두 어떤 관계의 상호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불변하는 겁니다. 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데 how에 관련된 것이 바로 업의 특성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접근법, 전략적인 접근법은 업의 본질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법입니다. 업의 특성, 즉 시류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업의 본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특성들을 잘 수렴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롭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은푸카 뱅크입니다. 이 은푸카 뱅크의 내부 기업 슬로건은 뭐냐면은 The World's Greatest Bank입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은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업, 정말 담대한 기업이죠, 그죠? 담대한 기업입니다. 이 은푸카 은행은 1953년도에 오레곤주 탄광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용협동조합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즉 한 40여 년 동안 별 볼일 없는 지역의 소규모 은행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레이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 은행을 레버리지 바이아웃, 부채를 안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EO로 이제 본인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미국의 금융권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듣보잡입니다. 미국의 금융권의 메인스트림은 뭐예요?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월가에 근무한 이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 메인스트림이죠. 근데 이분은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 미국의 지방에 있는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커리어가 월가에 근무했던 커리어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수를 한 이후에 1994년도에 은푸카 은행에 업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일하기 좋은 직장 100위 안에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은행 혁신과 관련된 각종 상들은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충성도가 3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4위가 어디냐면은 HSBC입니다. 은행 부문에서. 이게 은행의 점포입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의 점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은행의 점포에서 아이들 경제 교육을 합니다. 은행의 점포에서 리사이트를 합니다. 은행의 점포에서 이런 미술 작품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은행의 점포에서 아이들 판토마임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점포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앉아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이게 은푸카 은행의 현재의 은행 점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은푸카 은행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은 비즈니스 스토어라는 개념으로 바뀔 겁니다.
비즈니스 스토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어에 가게 되면 상품들을 카트에 담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고 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금융 서비스나 금융 상품들을 디지털 카트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키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한테 적합한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이용할지 말지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이런 개념이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스토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은푸과은행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런 두 형태의 점포들은 오레곤주에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푸과은행은 오레곤주 탄광촌에서 신용협동조합처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서부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주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동부까지 넘어와서 뉴욕주에도 이제 이렇게 점포들을 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 데이빗은 은행업의 개념을 누적적 관계업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선은 은행업의 본질은 뭐냐면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신용업입니다. 예금과 대출이에요. 예금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대출을 해주는 이 구조가 은행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유사 상품과 서비스이고요. 점포의 입지와 수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 IT 인프라와 온라인 기반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특별히 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 데이빗이 은행 점포를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영업사원 출신인데요. 본인이 대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은행의 직원들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어깨띠 두르고 뭐 전단지 같은 거 막 나눠주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게 모객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모객 행위. 그런데 이분이 이런 데들은 가보니까 별도로 모객 행위를 하지 않는데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커뮤니티 센터, 카페테리아, 카페 이런 데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모객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에서 이분이 첫 번째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냐면은 Bank as a Community Center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은행이 되겠다. 그래서 이 누적적 관계업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배경은 뭐냐면요. 이런 활동들을 고객들이 은행 점포에서 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뱅킹 서비스는 은행 직원이 다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미술 작품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뭐 한두 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필요한 뱅킹 서비스가 있으면은 직원한테 맡겨놓으면은 다 끝내고 내가 이거 마치고 갈 때 되면은 이제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비즈니스 미팅 하다가 잠깐 죄송한데 제가 은행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미팅 하는 동안에 뱅킹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원한테 그런 뱅킹 서비스를 의뢰를 하기 위해서 생판 처음 보는 은행 직원이에요. 내가 필요한 내 재정 서비스를 맡기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일반적인 송금이나 인출이나 이런 거 말고 펀드를 가입한다, 보험을 가입한다, 방카를 든다 이런 어떤 일종의 부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처음 보는 은행원과 그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종신고용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뽑아서 종신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의 직원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종신고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서울 여의도에 근무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는 분하고 직급과 호봉이 같다면은 보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것과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것은 생활 물가 차이가 큽니다. 여기는 종신고용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역 물가 연동형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의 직원들이 2년 단위로다가 지점을 옮겨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럼 금융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결국엔 기회주의적 행동인데 그 기회주의적 행동 요인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물가 연동형으로 갖고 가고 어떤 보상 체계라든가 수준 자체를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주면서 어떤 근무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선발되어서 근무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방카, 펀드,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은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누적적 관계라는 거예요. 누적적 관계가 관계 자체의 빈도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적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 누적적 관계를 잘 다지게 되면은 은행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데이빗은 움푸크와 은행은 어떤 은행인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누적적 관계를 가장 잘 하는 은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뭐냐면은 은행업에서 경제 법칙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영업망의 질과 양인데 이것은 점포 입지와 수혜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주요한 은행별로 경쟁 전략이 무엇인가 보니까 다 유사하더라. 단지 전국 단위이냐 지역 밀착형이냐 그 차이일 뿐이더라.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인가 보니까 없더라. 그렇다면 새로운 경쟁의 법칙을 만들자 해서 뱅크 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개념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행업의 개념은 누적적 관계업으로 설정을 하고 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은행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 경영과 공유 가치 창출하는 개념을 내재화시키는데 지역 사회와 공생하는 모델, 종신 고용을 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움푸크와 은행은 미국의 시중 은행들 중에서 자산 건전성이 가장 높은 은행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능화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기능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치 스냅샷과 같습니다. 한 번에 딱 잘라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총 9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치 제한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요.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가치 제한이 되는 이 중심 영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상품과 서비스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품과 서비스의 특별함을 어떻게 특별하게 판매하고 영업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레비뉴,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 오른쪽 영역을 가치 중심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은 우리가 제공하는 이 상품과 서비스의 특별함을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관계 방법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한 제조와 공급을 어떻게 특별하게 할 것인가에 관계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효율 중심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특별함, 그 다음에 제조 공급의 특별함, 판매 영업의 특별함, 이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 하위 단위로는 9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9개의 블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룰 때 이쪽에서부터 순서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부터 순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시작은 바로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이 가치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대상 고객이죠.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고객 관계 관리 방법입니다.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매출원, 매출이라는 것이 나오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오른쪽, 즉 판매와 영업의 특별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가? 어떤 이 핵심 파트너와 어떤 핵심적인 활동들을 나눠야 될 것인가? 어떤 핵심적인 자원을 조달하고 구축하고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코스트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개의 블록이고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들의 기능화 과정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냅샷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웍을 가지고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위웍을 첫 번째 사례로 들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분야는 1조 원의 기업 가치에 도달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큰 회사가 그 위웍입니다. 한국 원화로 대략 한 52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그 브랜드 슬로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위웍의 브랜드 슬로건이 이겁니다. Space to elevate work. 스페이스, 공간인데 뭐예요? 당신의 어떤 일을 elevate, 올려주는, 상승시켜주는, 승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웍이다라는 거예요. 명료하죠, 그죠? What is WeWork? 그러면은 WeWork is space to elevate work. 그냥 짧게 몇 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WeWork은 현재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16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본에도 16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쪽, 오세아니아 다 만들어져 있고, 아세안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중앙아시아와 중동도 있고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만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약 400개 정도의 위웍 일종의 점포망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4개의 도시, 8개 국가가 2018년도 한 해에만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약 40만 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만 명 정도가 현재 위웍 월드와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만 명의 근로자 혹은 40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엄청난 데이터죠, 그죠? 네.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공간인데요. 위웍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뭐냐면 워크스페이스, 일하는 공간, 그 다음에 커뮤니티, 관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웍에서 최근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WeLive입니다. WeLive. 이것은 co-living 스페이스예요. co-living, 함께 거주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그 JTBC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뉴욕에 생긴 WeLive의 입주 경쟁률이 1000대 1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떤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근데 이 가게에 와서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이 1000대 1이에요. 1000명이 서 있으면 그중에 한 명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주방과 거실은 공유해요. 방만 따로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뉴욕의 월 평균 임대료가 스튜디오를 쓰게 되면은 월 평균 2,250불인데 코-리빙 하우스인 WeLive를 쓰게 되면은 1,375불로 약 1,000불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월 대략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위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라운지는 지금 안 보여주고, 여기 라운지인데 좀 미니 라운지고요. 큰 라운지를 보게 되면은 대기업의 어떤 로비보다도 훨씬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 예를 들어서 아셈타워의 오피스를 얻는 것과 위웍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아셈타워가 훨씬 더 비쌉니다. 위웍보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환경은 아셈타워나 위웍이나 큰 차이가 없고, 어떤 위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어떤 그 종로에 있는 위웍은요, 아셈타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환경이 좋습니다. 자, 위웍의 어떤 업의 개념은요, 또 업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위웍의 업의 본질은 자산관리업입니다. 따라서 이 회전율의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금융업과 같은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어떤 근무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업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이 스타트업과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속감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대기업처럼 그렇게 아주 권위 있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직원 폐쇄몰을 통해서 좀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 그룹에서 갖고 있는 호텔이나 콘도나 뭐 리조트나 이런 것들을 직원가로 해서 싸게 쓰는데, 이런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심에 근무하는 공간 비용이 점점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이 가속화돼서 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웍은 어떤 형태의 접근을 취했냐면요. 기존의 부동산 관계에 대한 비즈니스는 고정가치입니다. 고정가치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비용 곱하기 사용시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과금 구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간 개념으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뭐 통상 2년 단위로 한국 같은 경우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정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고정가치를 위웍은 유동가치로다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단위 부피당 비용, 단위 면적당 비용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 비용 곱하기 이용자 수, 면적이 아닌 이용자 수 곱하기 사용시간의 개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40%까지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정가치로 하게 되면은 특정한 기간 동안은 매출액이 최대치가 한정이 되는데, 이것을 단위 부피당 비용, 이용자 수, 사용시간의 개념으로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달라져 버리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 좀 이해되십니까? 위웍은 몇 평이니까 얼마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멤버십 프로그램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라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략 우리 위치마다 좀 다른데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인당. 그런데 이 라운지에 가게 되면은 커피, 맥주, 뭐 음료 이런 것들이 무료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커피를 자주 마셔, 또는 내가 맥주를 자주 마셔, 내가 미팅이 많아. 그러면 위웍의 라운지만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커피 한 잔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한 5천 원 하잖아요. 맥주 생맥주 한 잔 드셔보십시오. 뭐 대략 또 한 5천 원 해요. 그러면 내가 매일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소위 원가가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웍의 라운지만 이용하는 멤버 숫자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멤버십 프로그램은요. 라운지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내 지정석이 있는 거예요. 내 지정석이. 요거는 라운지만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라운지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디지그네이트 멤버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오피스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 개념이 아니라 책상 자리 하나만큼 이렇게 그 비용이 부과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멤버십 비용이라는 것이 이용자 수 곱하기 사용 시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은 이벤트 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라운지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회사가 와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줍니다. 위웍은 기본적으로 한 빌딩 전체를 쓰거나 혹은 여러 층을 써가지고 그 한 사이트에 인원이 뭐 수백 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거기 와서 프로모션을 합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을. 그럴 때 그 공간을 대여해 주거든요. 공간 대여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혹은 몇 명을 참석시켜준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함으로써 일종의 모객 행위에 대한 또 서비스 차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게닝 피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위웍이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 정도가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40만 명의 살아있는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 형태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메리엇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위웍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메리엇 호텔을 전 세계 이용할 때 3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정 퍼센트가 위웍으로 다시 일종의 리베이트로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KPMG 회계법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3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디다스하고 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웍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디다스의 신발이나 의류를 구매할 때 20에서 30% 정도를 디스카운트 받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죠. 그게 바로 바게닝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직접 부담하는 고정비는 없어요. 위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 통상적으로 일반 상업용 건물에 우리가 오피스를 둔다 그러면은 보증금 얼마에 뭐 월 얼마인데 이 고정비 규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웍은 한 달치만 딱 디파짓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정비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무실 렌트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무실 인테리어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정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고정비는 없으나 무용적인 효익, 즉 브랜드 입지 환경 관계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총량 전환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요즘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회를 나갈 때 딱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회사의 위치는 광화문이나 혹은 강남역 일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빌딩은 대형 빌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원증을 목에 딱 걸 때 속된 표현으로 좀 간지가 나는 그런 형태의 사원증을 목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커피를 한 잔 들고 그 광화문이나 강남역 일대를 유유히 걷는 모습. 이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가질 때 기대하는 사회나 기업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또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서 저 외곽 지역에 혹은 구석에 거기서 사람 뽑는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웍에 있다면 갑니다. 왜? 위웍에 있는 로케이션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용자의 유지를 확대를 하게끔 하는데 이 이용자의 유지율이 확대된다는 것은 영업 효율이 증대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웍은 업의 개념을 일종의 공간 유통업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재정의를 내린 겁니다. 면적이 아닌 부피와 이용자 시간의 개념, 그리고 이용자의 전환 비용을 인식해서 공간 유통업으로 새롭게 재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위웍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순서를 중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웍이 제공하는 가치는 뭐냐면은 Affordable Luxury Co-working Space입니다. 럭셔리한 공유 근무 공간인데 앞에 Affordable, 일종의 합리적 가격의 럭셔리한 공유 근무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위웍의 가치 제안입니다. 표현이 길지가 않아요. Affordable Luxury Co-working Space. 위웍은 뭐 하는 데예요? 우리는 Affordable Luxury Co-working Space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워크스페이스, 근무하는 공간, 커뮤니티,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된 가치 제한이고요. 보조적으로 고정비가 없습니다. 지급 방법이 유연합니다. 그리고 reputational effect, 평판 효과를 고객과 평판 효과를 핵심 파트너한테 제공해 줍니다. 자, 누가 고객이냐면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조직이 급팽창을 하니까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셋업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나 로펌 같은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 펌들도 이용을 합니다. 왜? 회계법인을 보게 되면 회계사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클라이언트 현장에서 근무를 하죠. 굳이 큰 사무실을 마련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소호, 우리 1인 사업자들, 그죠? 프리랜서들, 주재원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뭔가 창조, 창작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구조를 가지냐면 멤버십입니다.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 앱과 웹으로,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을 합니다. 매출원은 멤버십 피, 이게 약 80%입니다. 그 다음에 바게닝 피, 이게 약 10%입니다. 리셉션 이벤트 피, 이게 약 10%입니다. 80, 10, 10 해서 가지는 매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ffordable Co-working Space를 제공하기 위해서, 럭셔리 Co-working Space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들하고 일을 합니다.
스포티파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데입니다. 세일즈포스 CRM 솔루션을 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스프린트 통신회사, 메리엇 호텔 이런 데들, 그 다음에 HSBC 금융, 은행 이런 데들하고 가지면서 어떤 핵심적인 활동을 하냐면은 멤버십 서비스를 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를 하죠. 프로퍼티, 자산 관리하는 것들을 합니다. 어떤 핵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산 자체가 자원이고요. 그 다음 어멘티, 라운지라든가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워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떤 친절하면서도 좀 부드럽습니다. 복장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쳤지만은 호텔 직원 못지않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어서 지금 위워크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한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돌립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eputation effect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소속감의 결핍,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의 결핍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들하고의 어떤 파트너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제공해 줍니까? 세일즈 프로모션 코스트를 줄여주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왜? 40만 명 정도의 살아있는 DB가 있잖아요. 브로드한 DB가 아니고 살아있는 DB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전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마케팅과 세일즈 비용이 전체 매출액에 많게는 한 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는 경우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양쪽에 이런 효과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018년도 경영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매출액이 18억 불입니다. 약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순손실이 19억 불이에요. 한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보다 순손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위워크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단면만 보는 겁니다. EBITDA 이익률을 봐야 됩니다. EBITDA 이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EBIT, Earning Before Interest Tax. 우리가 이자 비용과 세전 이익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Depreciation, 감모상각, 그 다음에 Amortization, 감가상각, 즉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코스트를 제외한 이자, 세전,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2018년도에 30% 정도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손실의 상당 부분들이 이런 비현금성 지출 어떤 비용인데요. 이자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려 위워크는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현금이 약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뭐가 크냐면은 여기는 자산 기반 사업이니까 감가상각, 감모상각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 현장들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이 규모가 커서 순손실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수익성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매출액 성장률은 연 100%가 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가 50조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가치 제한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affordable이에요. Affordable Great Accommodation Around the World입니다. 전 세계에 위대한 어떤 숙소를 affordable,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게 에어비앤비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 제한이고요. 여기에는 safety, 안전하다. 그 다음에 curious in relationship, 어떤 관계에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어비앤비의 또 핵심은요. 엑스트라 인컴 프로그램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대상 고객에게, 그리고 핵심 파트너에게. 에어비앤비의 고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고객은 여행자들이에요. 또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또 국제적인 여행객들입니다. 또 한 고객은 뭐냐면은 어떤 거주 어떤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소유자들이에요. unused, 사용하지 않는 거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 보유자들이에요. 이들한테 엑스트라 인컴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들하고 관계하냐면요, 호스트, 우리 이제 그 주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프리랜서 사진가들입니다. 이 프리랜서 사진가들이 에어비앤비의 숙소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공짜가 아니고요. 그 어떤 숙소의 거래 금액의 몇 %가 이 사진가들한테 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그 숙소를 잘 찍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텔도 예약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옛날 사진이 있고 사진이 막 흐릿하고 그러면 그 호텔 예약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를 가게 되면 사진들이 전부 다 좋아요. 그리고 이 사진사들이 자기가 올린 그 숙소가 매출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받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진가들이 그 숙소를 발굴하는 발굴자 역할도 하고 동시에 세일즈 프로모션하는 그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위 양질의 숙소만이 남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어떤 보험회사들 그리고 로컬에 있는 어떤 그 우리 지역 관광 에이전시들 또 로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리테일러들 이런 데들한테 엑스트라 인컴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객 관리하는 방법은 멤버십이고요. 앱과 웹, 소셜미디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활동들은 부킹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 클라이언트와 사이트의 어떤 퀄리티를 보증하는 것들 이게 핵심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핵심 자원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드와이드한 시스템을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돌리죠. 인적 자원들, 그 다음에 고객 DB들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부킹 피가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6에서 12%가 부킹 피입니다. 그 다음에 석세스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반적인 어떤 딜이 완료가 됐을 때 가지게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한 3% 정도 됩니다. 코스트 구조는 임직원들의 샐러리, 그다음 시스템 운영비, 그다음 마케팅 비용들 이 정도가 코스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영업이익률을 20% 정도 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비주얼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값 TV로 유명한 회사고요. 미국의 평판 TV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 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5년 만에 매출액이 2천억이 설립 5년 만에 7천억이 넘어갔네요. 7억 불이. 2002년도에 설립됐는데 2007년도에 매출액이 7억 불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설립 9년 만에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해서 2조 원이 넘어가고요. 2013년도에는 약 3조 한 4천억 정도를 냈네요. 3조 한 4천억을 내면서 직원은 400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억 불 넘어갈 때요. 직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200명 조금 넘었습니다. 1인당 매출액이 얼마죠? 100억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바로 이 비주얼라는 회사입니다. 이 비주얼은 더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가치는 이겁니다. American Branded Value Price 30에서 50% 할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반값 TV입니다. 반값 TV. 반값 TV를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가정,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 학교 이런 데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이들이 직접적인 고객이 아니고 이들의 직접적인 고객은 코스트코와 베스트바이입니다. 최근에는 베스트바이도 공급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주얼은 코스트코 한 군데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코스트코 한 군데만. 왜 코스트코 한 군데만 판매를 하느냐? 반값 TV를 하기 위해서 유통 관련된 비용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트리즈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리즈. 트리즈는 러시아에서 하는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트리즈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이 트리즈적 사고입니다. 마침 여기 보드가 있어서 비주어가 어떻게 반값 TV를 만드는지를 제가 이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밸류 체인은 마이클 포터가 만든 개념인데요. 기업의 활동을 본원적인 활동과 보조적인 활동으로 구분짓습니다. 자, 가전제품 제조업에서 본원적인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가전제품 제조에서 본원적인 활동.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조달 물류입니다.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것. 그죠? 두 번째는 생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죠?
물류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달이고 이거는 판매 물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마케팅, 그 다음에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제조기업이 가지는 본원적인 활동입니다. 제조기업이 가지는 보조적인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보조적인 활동, 뭐 HRM, 인적자원 관리하는 것들, 그죠? 그 다음 뭐 기획, 뭐 재무 등등등의 보조적인 활동이 있겠죠.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전제품의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요, 가전제품의 원가 구조가 대략 이게 70대 30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70대 30. 이 중에서 이 70을 놓고 브레이크다운을 시켜보게 되면요, 원부자재가 70 중에서 대략 한 4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것이 한 5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 물류가 대략 한 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55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5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60입니다. 마케팅이 통상 6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남는 게 5% 정도입니다. 가전 그 제조업 쪽에서. 그 다음에 이 30%가 다 거의 비용으로 다 수반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주얼은 반값 TV를 만들기 위해서 뭘 손을 대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니까 보조적인 활동은 이것을 다 없앨 수 있다면은 30%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보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없앨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없앨 수 있는 게. 코스트코 한 군데에서 딱 유통을 하니까 뭘 없앨 수 있어요? 판매 물류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 65가 아니고 이게 그 저기 15죠. 그죠? 이게 10이죠. 10. 50, 60, 70이니까 이게 5에서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5에서 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어떤 우리 가전제품의 그 원가 코스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조달을 어떻게 하냐면은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주얼은 처음에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서비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주는 형태로 하게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여기서 5가 세이브 됐고 5에서 10이 세이브 됐고 5가 세이브 됐어요. 그 다음에 생산을 어디서 하냐면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경계구역에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니까 생산의 어떤 인건비가 싸게 들죠. 그 다음에 보세구역이니까 세제 혜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5가 들어가는 것을 대략 한 3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조달을 어디서 하냐면 원부자재를 디스플레이는 LG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자부품들은 중국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45 들어가는 것을 한 40 정도로 줄여서 한 5 정도를 여기서 세이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30이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15, 17 여기서 3 남는다고 치고 얼마가 세이브가 돼요? 이걸 모아보게 되면은 자 35, 40, 45, 50 정도가 되네요. 그죠? 50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값 TV를 해도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5%가 그 순이익률이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매출액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리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비주얼 케이스입니다. 간단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 인다이렉트입니다.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채널 인다이렉트입니다. 직접 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들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주로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강조하는 것이 beautifully simple입니다. 심플한 걸 최고의 모토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기획부터 심플하게, 운영도 심플하게, 판매도 심플하게, 회사 경영도 심플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활동이 제품 개발하는 R&D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것들, 그
그 다음에 파트너와 관계 관리하는 것들. 핵심 자원은 뭐냐면 특허예요. 특허인데 이것이 자체 개발한 특허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이전받는 특허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들, 그리고 심플하게 하는 노하우들. 이게 이제 이들의 핵심적인 자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를 하는 게 매출원은 판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그 순이익률을 5% 정도 내고요. 코스트 구조도 심플하죠.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글로벌 물류,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비용들. 이게 이제 전부예요. 그래서 이 비조 같은 경우는 이 반값 TV라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고객 가치 제한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버 케이스인데요. 우버 케이스는 제가 좀 자료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비교하는 건데요. 우버, 택시, 버스, 기차, 그 다음에 렌트카, 공유차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계되는 프로세스들입니다. 픽업하고 내리는 것은 어디서 할 것인가,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어떤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한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편리함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코스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딱 비교 한번 해보니까 우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요? 코스트가 택시보다 10에서 20% 싸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지 않고 우버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찍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명료한 고객 가치 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모델을 개념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블루오션은 전략이 아니고 모델입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케팅하기 위해서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략은 아니고 블루오션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블루오션 모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매자 효용 지도라는 겁니다. 구매자가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이제 스탠다드인데요. 구매, 배송, 사용, 보충, 유지보수, 폐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매자의 어떤 효용 영역이에요. 고객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인가, 고객이 단순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인가, 고객을 편리하게 해줄 것인가, 고객의 위험을 줄여줄 것인가, 고객에게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 고객에게 어떤 환경적 친화성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현재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 각각의 구매 프로세스 또 사용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효용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마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를 잡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되면은 전략 캔버스라는 걸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 블루오션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매자의 효용을 먼저 점검을 해보자. 두 번째는 가격이 대중 가격대로 공급되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를 점검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실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블루오션 모델에서 강조하는 구매자 효용 지도 기반의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교한 혹은 고유한 고객 가치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대중 가격대를 접목하고 이익 확보를 위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비즈니스 혹은 거래의 장애 요인까지만 제거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전략 캔버스라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하는 일종의 가치 제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탁월하게 혹은 어떤 것들을 현저하게 차별화줘서 우리만의 고유한 지위를 가질 것인가가 우리 전략 캔버스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우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스킵하고 넘어온 이유가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우리가 이제 7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드리고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하게 되면 대략 시간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초고성 성장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시사점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쉽고 명료한 고객 가치 제한입니다. 앞서 우리가 위웍의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죠? Affordable, Luxury, Co-working Space. 간단하잖아요. 네스프레소,
우리 캡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네스프레소의 고객 가치 제한은 더 심플합니다. 레스토랑 퀄리티 에스프레소 at home. 레스토랑에서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커피를 집에서 마실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네스프레소의 고객 가치 제한이에요. 우리 에어비앤비의 고객 가치 제한도 봤잖아요. Affordable, great accommodation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위대한 숙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저거예요. 그 다음에 비주얼, 아까 봤잖아요. 심플해요. 반값 TV예요.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는 두루뭉실하게 싼 가격이 아니고 반값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쉽고 명료한 고객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who와 what 혹은 what과 who 이 사이의 상호관계가 명료화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이 관계가 명료하다는 것이 바로 쉽고 명료한 고객 가치 제한이에요. 업의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의 쉬운 참여와 효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고객, 공급자, 뭐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서비스 제공자 등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객이 이 비즈니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고객이 구체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하우를 명료화해 주는 겁니다. 앞서 우리 위웍의 케이스를 봤을 때 스타트업들이 중소기업이 원래 있던 데에서 사람 뽑으려고 그러면 안 오는데 위웍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온다. 효익이 분명한 거예요. 또 우리는 전에는 소기업으로 있을 때는 어떤 소위 말해서 복지 서비스를 비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복지 서비스를 대기업과 같이 디스카운트해서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효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상위 20개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 글로벌 스케일로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글로벌 스케일로 하는 거예요. 글로벌 스케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내셔널 매니지먼트, 즉 초국적 경영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랩, 고잭, 아세안 기반의 시장인데요. 거기는 아세안 국가 전체적으로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국적, 국가, 민족 따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트랜스내셔널 매니지먼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시작하는 그 배후를 보니까는요, 월드 클래스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뭔가 스타트업을 했을 때 하고 실리콘밸리나 뉴욕에서 했을 때하고는 해야 되는 행위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볼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절편과 기울기라는 것이 있어요. 절편과 기울기. 절편이라는 것이 이 Y축의 시작하는 시작점이죠. 예를 들어서 절편의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영역이 뭐냐면은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경우입니다. 시작을 할 때 여기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동일하다면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더 높여야 돼요. 엄청난 수고를 더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는 달리 최근에는 월드 클래스의 어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 안트레프레뉴리얼 노마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창업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비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혁신적인 창업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인도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국가들 간의 이동성이 혁신가들과 기업가들한테는 잔뜩 열려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무경쟁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입니다. 무경쟁 모델.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영역이 있죠.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철학과 모델을 펼칠 때 기존의 경쟁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담고 있지 않는 영역이 바로 경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9개의 블록 중에서 경쟁에 관한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회사들은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철학과 모델을 가지고 갑니다. 즉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위워크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워크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위워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위워크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WeWork 해서 We Can Work 뭐 이런 형태로 좀 바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일종의 Just Do It. 나이키가 Just Do It이잖아요. 브랜드 슬로건이. 나이키는 뭘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냐면요. 그 소비자들이 뭔가를 실현 가능하게끔 하는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네이블러. 나이키가 도와줄 테니까 Just Do It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더 빨리 뛸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더 빨리 뛰어봐라. 더 멀리 달릴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더 멀리 달려봐라. 더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퍼포밍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키와 아디다스 간의 시장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디다스의 브랜드 슬로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디다스의 브랜드 슬로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나이키는 아는데.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슬로건이 뭐예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슬로건.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네. 벤츠의 브랜드 슬로건은 뭡니까? The best or nothing. 이런 브랜드 슬로건이 결국에 우리가 제안하는 고객 가치거든요. 고객이 우리 것을 사야 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그 철학이 비즈니스 모델에 투영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철학과 모델을 만들게 되면 경쟁이 없는 무경쟁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우리 짧게 Q&A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